알리나는 겉보기엔 평범한 안내원처럼 보이지만 그 평화로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그 안에는 모든 장애물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싸움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험가의 사신이라 부르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알리나는 밝은 모습으로 눈을 뜨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내원 일을 사랑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안내원이라는 일은 책상 앞에서 하는 비교적 가벼운 업무이고 안전하며 급여도 안정적입니다. 매일 모험가들을 만나 즐겁기도 하죠. 알리나는 여유롭게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까칠한 모험가를 만났는데 자신이 약간 더 강하다고 생각해 잘난 척하는 녀석이죠. 사람들은 이 노인을 주목하는데 그는 협회의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알리나는 그 무례한 태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가 지옥의 불용령과 관련된 매우 어려운 임무를 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임무는 오래 지연되어 왔기에 그의 은빛 검단팀은 이 보스를 반드시 쓰러뜨리려 합니다. 알리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만 그는 유명인이라며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규칙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알리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를 재촉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라고요. 이 일은 실제로 5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 농담이 아니에요. 헤시아 대륙은 과거 신의 축복을 받아 인류가 번영했지만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괴물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옥의 동굴에 들어가 괴물을 사냥했고 그것이 200년 전 모험가라는 직업의 시작이었죠. 알리나가 속한 협회는 가장 큰 지부지만 그만큼 잔업도 많습니다. 알리나는 잔업을 매우 싫어하는 타입이라 곧 무너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으로 지금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자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업무에 눌려 다시 기운을 내기 위해 음료수를 마십니다. 몇 초 만에 다시 활력을 얻은 알리나는 최근 일이 밀린 이유가 바로 저주받은 용 때문임을 떠올립니다. 벨파 유적지에서 모험가들이 연달아 패배해 신청서와 취소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녀는 파괴 모드로 전환 직접 그 보스를 없애버리려 결심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정시 퇴근할 거라고 다짐하며 말이죠. 장면이 바뀌어 은빛 검단팀이 지옥불용과 전투 중입니다. 이 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 중 하나라 제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 엘리트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허세 부리던 노인은 순간의 기회를 잡아 필사적으로 달려들지만 단단한 비늘 앞에 무력할 뿐입니다. 무거운 무기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지옥불용의 비늘은 단단해서 거의 아무런 피해도 없고 오히려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를 본 치료사가 즉시 회복 마법을 시전해 그의 생명을 지키려 애씁니다. 법사 청년이 마법 공격 위치를 이어받아 싸움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어 결국 팀 전체가 누군가 다치기 전에 철수해야만 했지. 바로 그 순간 최강의 모험가 알리나가 나타났어. 한 달 내내 야근하게 만든 적을 눈앞에 두고 불꽃처럼 분노가 치솟았지. 그녀는 주저없이 궁극의 무기를 꺼내들었고 모두가 놀랐어. 여기엔 그 무기를 만들 나이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전문가급 마스터인 알리나는 망설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했어. 알리나는 곧바로 용의 머리를 가격해 잠시 혼란에 빠뜨렸지. 용은 곧바로 반격했지만 알리나의 날렵한 몸놀림에 모두 피했어. 그녀는 더 이상 야근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며 다시 한번 용을 무자비하게 때렸어. 은검단 팀원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지. 한 사람이 그토록 강하다니. 근거리 전투가 통하지 않자 용은 날아올라 원거리 공격으로 불을 뿜으며 알리나를 태우려 했지만 그녀에겐 거의 피해가 없었어. 알리나는 강력한 다리 힘으로 뛰어올라 그 개자식이라 욕하며 도끼의 뾰족한 끝으로 용을 위해서 아래로 내리찍었지. 고통에 괴로워하는 용은 비명을 지르며 결국 너무 심한 상처로 쓰러져 죽었어. 승리는 알리나와 은검단에게 돌아갔지. 팀장은 이 여자가 바로 신비한 얼굴 없는 사신 모험가라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혼자서 강력한 보스들을 사냥하는 자였지. 다른 팀원들은 충격을 받았어. 솔로 플레이는 팀 플레이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보스를 쓰러뜨리고 드랍된 희귀 아이템도 알리나는 필요 없었어.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더 이상 야근하지 않는 거였지. 그녀는 실패한 팀을 힐끗 바라보며 팀장을 놀라게 했어. 다음 날 사신의 출현과 보스 격파 소식이 도시 전체에 퍼졌어. 많은 모험가들이 그녀의 멋진 전투 스타일에 반했지. 그곳에서 알리나는 리라라는 귀여운 후배와 친해졌어. 이 후배도 사신을 극도로 존경하며 정보를 물었지만 알리나는 깜짝 놀라며 아는 게 없다고 둘러댔어. 다행히 순진한 후배는 의심하지 않았지. 그녀가 사신과 은검단에 합류한다면 무적이 될 거란 생각에 신이 났거든. 알리나는 사실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저 이 일을 좋아했을 뿐이고 길드가 허락 없이 던전에 들어가 보스를 사냥하면 해고될 게 뻔했거든. 야근만 안 하면 접수처일로 평생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웠지. 괜히 괴롭히는 몬스터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말이야. 장면이 전환되어
D가 사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 전날 그녀의 강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그녀를 흑팀에 영입하려 했지. 길드 정보엔 그녀가 드물게 나타나는 존재라 했지만 그날 본 인물과 맞는 사람은 없었어. 사람들은 그가 그 여자가 여자라는 걸 믿기 힘들어했어. 사신은 빠르게 움직임에도 몸보다 큰 무기를 들고 다녔거든. 그는 그 여자 머리카락은 검은색, 에메랄드색 눈동자의 매우 젊은 여성임을 확신했어. 점심때 멤버들이 각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흩어졌어. 빨간 머리 청년은 쉬려고 했고 친구는 그를 위해 음식을 챙겼지. 둘은 무언가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평화를 즐기고 있었어. 용암지옥 같은 전투에서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멸했을지도 몰랐으니까. 빨간머리 청년도 친구를 꾸짖었어. 너는 항상 숨어서 자려고만 해. 그는 밤마다 열심히 마법 연구를 한다고 변명했지. 근처 골목에선 괴팍한 청년이 무시당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어. 그때 낯선 자가 나타나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한편 D는 사신이 남긴 유물을 손에 쥐고 있었어. 그 유물은 전 주인이 주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어. 많은 모험가들이 차지하려 했지만 사신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그는 그녀의 무기 제작 기술이 평범한 모험가와는 달리 아주 오래전 전설 속에나 등장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지. 그때 알리나가 검은 머리와 익숙한 모습으로 지나갔고 제이는 그녀가 바로 사신임을 확신했어. 그는 그녀를 뒤쫓아 길드 안으로 들어갔고 게다가 그녀가 접수처 직원임을 알고 진상을 밝히려 했지. 알리나는 오늘 일이 너무 한가해서 즐거웠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어. 그녀는 상황을 직감하고 식은땀을 흘렸지. 그가 은검단 팀장이기에 자신을 알아챈 게 분명했거든. 알리나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어. 처음엔 강력한 도끼를 쓰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고 단서를 물었지. 그녀는 겁에 질려본 척도 안 하고 그를 다른 곳으로 쫓아냈지만 쉽지 않았어. 그는 부엉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어. 검은 머리와 에메랄드 눈동자가 확실했지. 변명할 길이 없었던 알리나는 그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 솔직히 자신의 접수처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털어놨어. D도 용에서 받은 유물을 돌려줬고 알리나는 그걸 받아들였지. 그녀는 그 유물이 내구성이 뛰어난 무기로 쓰기 좋다고 말했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유리를 한번 눌러 부숴버렸고 그 남자를 깜짝 놀라게 했어. 이건 경고였지. 자신 정체를 누설하면 이 유물처럼 죽을 뿐이라는 메시지. 남자는 욕을 퍼붓고도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 그 순간 알리나는 해제마법을 발동해 궁극의 도끼를 꺼내 공격했어. 그녀는 접수처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 남자는 그 도끼가 전설급 고대 무기 기술임을 확신했지만 알리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 무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최고급 무기였지만 이미 사라진 기술이었지.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 남자는 그녀를 팀에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어. 전날 보인 모습에 반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알리나는 그를 협박하려 했고 비밀을 지키려면 빨리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자신의 정체를 입 밖에 낸다면 이 유물처럼 평화로운 삶을 보내는 리셉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감히 그것을 깨트리려 한다면 오직 하나뿐인 결말, 바로 죽음뿐이다. 욕설에 맞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애쓰는 그에게 알리나는 해제술을 사용해 최강의 망치를 꺼내 작은 공격을 퍼붓는다. 리셉션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는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묻는다. 그는 자신 있게 이게 디아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알리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전설의 최상급 무기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미 오래전에 전해지지 않은 물건이다. 그녀는 듣기를 거부하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그가 동료로서 그녀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지난번 모습에 마음이 끌려서 반드시 그녀를 얻고 싶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알리나는 이 불안당을 성추행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비밀을 지키려면 빨리 죽여야 할 것 같다. 자신이 지난번 용을 죽인 유일한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였지 모험가로서의 성향은 전혀 없었다. 동시에 쌓여가는 서류 더미의 절망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일을 줄이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었다. 그래서 매번 그럴 때면 보스 사냥을 나가 분노를 풀고 동시에 업무도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같은 모험가들 때문이라서 자신이 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결국 인재를 팀에 영입하지 못했다. 알리나는 마지막 경고를 한다. 오늘 일을 누설하면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회의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리라가 나타나 짜증나는 녀석을 마주친다. 그가 비밀 임무를 요구하며 리라를 위협한다. 두려움에 빠진 그녀를 알리나가 도우며 비밀 임무 따위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녀석은 믿지 않고 마치 개에게 물린 듯 불쾌한 태도를 보이며 오만한 리셉션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분노한다. 그는 너무 멍청해서 비밀 임무는 모험가들이 자존심 세우기 위해 꾸며낸 것뿐이라며 화내지만 알리나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쓸데없는 말이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결국 그녀의 옷깃을 잡고 싸움을 걸려 하자 갑자기 슬레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나타나 리셉션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짐작하듯 그가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지만 알리나가 압도적으로 제압하자 그는 도망가며 다음번을 기약한다. 리라는 구해져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 멍청한 놈. 그는 위협받는 걸 보고 겁을 먹었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것뿐이라며 긴장하지 말라 했어. 그리고는 곧장 떠났지. 조금 더 있었다간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어. 다음날 아침 매는 수많은 생각에 잠겨 깨어났어. 사형집행인으로 발각된 이후 마음이 늘 불안했지. 그 청년을 입막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대는 겉보기와 달리 길드 내 권력자라 누군가 알면 해고될 위험이 있었어. 침대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누워있다가도 접수일을 통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지. 역시 일하는 게 최고야. 해고당할 순 없어. 점심 무렵 알리나는 혼자 은밀한 장소에서 점심을 먹으며 제이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했어. 아침 내내 자신의 주변을 맴돌더니 조조가 나타나 그곳을 칭찬했어. 정말 멋진 곳이야. 조용하고 높은 곳에서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알리나는 즉시 최강 무기를 꺼내 그놈을 때려 눕힐 준비를 했지. 그는 겁에 질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며 변명했지만 알리나는 이건 내 소중한 점심시간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라며 꾸짖었어. 제이는 그녀의 공간 침범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공간 감지 스킬이 언제부터 그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해했어. 알리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런 능력은 대개 운에서 온다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접수일을 하는 건 너무 아깝다면서 모험가가 되는 걸 권했지. 알리나는 단호하게 내가 너희 은검단에 들어갈 일은 없어라며 아무리 그가 주변을 맴돌아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갑자기 왜 나타났는지 묻자 디아 기술이 언제부터 발달했는지 알고 싶다고 한다. 그녀가 말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그런 능력을 얻는 조건은 대부분 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리셉션을 계속하는 건 너무 아깝다며 모험가가 되길 권유한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아무리 그가 그곳에서 맴돌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그의 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왜 신이 리셉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강력한 기술을 허락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도시는 연례축제를 준비 중이었다. 365일 중 특별한 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겼지만 알리나는 신입이라 남은 업무를 하느라 첫 이틀을 놓치고 놀지 못했다. 그녀의 소녀 마음은 책상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일을 마치고 꼭 축제에 갈 결심을 한다. 전설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한다. 그녀도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더 이상 야근은 그만해주세요. 잠시 후 알리나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달려간다. 기대에 부풀어 축제에 갔지만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 문을 여는 곳도 없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올해 알리나는 축제를 포기했다. 아무리 애써도 혼자 이 상황을 견뎌야 했기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증가는 분노로 변해갔다. 모험가가 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 탓에 야근이 계속되자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간절히 바라게 됐다. 마치 신이 그 바람을 들은 듯 그녀에게 특별한 기술을 내려주었다. 정말 기묘한 순간이었다. 그때 슬레이는 화가 나서 접수원에게 보복하려고 했고 우연히 누군가가 한마물을 잡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슬레이는 알리나의 관심을 끌 방법을 고민했다. 사실 그도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강제로 팀에 영입하려고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고 슬레이는 달려가 보았다. 문제의 놈이 괴물을 이용해 도시를 파괴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디아가 전투에 뛰어들어 도발 스킬로 괴물의 공격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다른 모험가들이 부상자를 걱정하며 도와주던 걸 기억했다. 혼자서 이 적을 상대하기는 어려웠다. 이 괴물은 레드보스였으니 말이다. 디아는 방어에 특화된 전사였지만 피해를 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 반면 사건을 일으킨 자는 기뻐하며 복수를 결심했다. 우연히 만난 둘은 곧바로 혈투를 벌였다. 슬레이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일 전투에서는 상대가 안 되었지만 괴물을 조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은검과 접수원을 설득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부상자가 있어 디아는 피하지 못하고 공격을 막았다. 양쪽이 스킬을 사용했지만 괴물의 무게 때문에 그녀가 불리했다. 한편 오늘 일이 밀려서 그녀의 상사는 야근을 시키며 불평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고 알리나는 전날 문제를 일으킨 자가 다시 나타난 걸 알았다. 분노가 치밀었고 그가 괴물을 이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집을 파괴한 걸 보자 절망했다. 집은 그녀에게 천국과 같았기에 이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즉시 그녀는 사륙 모드로 전환해 그자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가 거만하게 행동하는 순간 도끼 사냥꾼이 나타나 괴물의 한 팔을 베어냈다. 그도 길드에서 추적당하는 자였고 이를 알자 알리나는 마음속 분노를 토로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집을 잃은 슬픔과 피로에 가득 찼지만
결국 강한 일격으로 적을 두 동강 냈다. 다행히 그녀는 자제하여 살해하지는 않았다. 저녁 무렵 제이가 알리나의 집에 와서 사냥꾼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했다. 알리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미래가 막막했다. 그가 집에 같이 살자고 했지만 미친놈 취급하며 거절했다. 당연히 집을 구할 생각이었고 야근도 계속됐다. 한편 길드장은 도끼 사냥꾼의 존재를 알게 되어 직접 조사하러 갔다. 그는 특수 능력으로 단서를 찾고 기뻐했다. 알리나는 길드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 작업을 처리했지만 그를 쫓아냈다. 그는 계속 머무르려 했고 아침에 도시를 구한 공로로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다. 알리나는 오늘은 힘들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며 말했지만 그는 기꺼이 서류를 도왔다. 그녀는 그가 오래 일한 직원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한탄하던 중 그는 지난번 그녀가 망가뜨린 보석을 꺼냈다. 자세히 보니 임무가 적혀 있었다. 임무는 하얀 분홍탑에서 모든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상해했지만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나섰다. 알리나는 야근 걱정 때문에 참여를 꺼렸다. 다음 날 도끼 사냥꾼에 관한 소식이 도시 전역에 퍼졌다. 리라는 흥미롭게 다가와 그가 정말 도끼 사냥꾼인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알리나는 깜짝 놀랐다. 다행히 리라는 자신이 도끼 사냥꾼의 열렬한 팬이라고 생각했고 변장 뒤에도 멋진 남자일 거라 확신했다. 리라는 그가 자신에게 한 방 먹여주길 바랐다. 알리나는 어이없어했다. 몇 번의 골칫거리 끝에 길드장이 찾아와 도끼 사냥꾼에 대해 궁금해했다. 알리나에게 그의 기술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당연히 그는 시간을 멈추고 과거 사건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알리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길드장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어제 광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봤기 때문이었다. 길드장은 직원의 비밀을 알게 되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알리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검은은의 팀과 만났고 그들을 위로하며 길드장이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사실은 대화하기 쉽다고 말했다. 알리나는 그를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이 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알리나를 저주하며 머리 위에 똥을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사신일까 하는 생각에 알리나는 깜짝 놀랐다. 다행히 그녀는 자신처럼 사신팬이라 확신했고 위장 뒤에는 분명히 멋진 남자가 있을 거라 믿었다. 리라는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한 대 때려주기만 해도 아이를 가지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했다. 알리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곧 회장과 마주쳤다. 회장은 사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리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기술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리나는 물론 기억했다. 그가 시간을 멈춰 과거 사건을 보는 사람임을.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노인은 어제 광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미 봤을 것 같았다. 회장은 직원이 비밀을 숨기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알리나를 다른 곳으로 불러냈다.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는 듯했다. 본부에서 은검단 팀과 만난 알리나는 위로를 받았다. 회장은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대화는 부드러웠다. 알리나는 그를 고자질쟁이라 여겼지만 사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내면에서는 무언가에 저주받은 듯한 분노가 일었다. 두 동료는 그런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한 명은 마음 아픈 말을 하다가 빨간 머리 동료에게 입을 막혔다. 알리나가 사신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평범한 접수원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알리나는 회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물었다. 회장도 다른 이들처럼 알리나가 사신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 수년간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직원이었기에 오늘은 알리나와 한판 붙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조건은 그가 이기면 알리나는 은검단에 들어가야 하고 알리나가 이기면 조직은 사신을 추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접수원 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약속에 알리나는 용기를 내 전설의 망치를 꺼냈다. 두 명의 동료가 진짜 사신임을 믿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신에게 감사했다. 그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알리나는 평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상대는 시간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신이 아니라 마신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이 멈추는 능력은 알리나에 의해 깨졌다. 모두가 믿기 힘든 광경의 말을 잃었다. 그는 여기 자신만의 관찰실이 있다며 시간 조작자는 이 공간을 움직일 수 있지만 알리나는 그 공간을 뚫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승패가 결정되었고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알리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믿기 힘든 일이었어. 다른 이들이 여전히 시간을 멈추고 있는데 그는 설명했어. 여긴 내 감시실이다. 원래 기술을 사용하는 자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녀는 공간의 벽을 뚫었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야. 그래서 승부는 이미 결정났고 그는 더 싸우길 원치 않았지. 알리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을 요구했고 글렌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 나는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기가 설명했어. 회장은 레짐과 세우스라는 두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나의 기술 디아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대. 그래서 그녀가 상대의 기술을 깰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 알리나의 기술은 디아라는 걸 확신했지.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자신들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요구하고 곧장 돌아갔어.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백탑에 대해 언급했어. 댄에게 보고를 받고 조사를 보낸 끝에 그곳이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감옥임을 발견했대. 고대 인물이 숨겨둔 비밀 임무인 유물명령이었지. 이 말은 앞으로 알리나의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었어. 그는 탐험대를 꾸려 그 감옥을 개척하기를 원했지. 알리나는 책을 보며 노인이 이 일이 임무수를 급격히 늘리고 오랜 시간 야근하게 만들 거라며 꾸짖었어. 그녀는 하늘을 향해 한탄하며 지옥 같은 야근이 곧 시작될 거라 울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알았어. 알리나가 사신이 된 이유가 야근을 피하려는 거였다는 걸.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이 일이니 어쩔 수 없었어. 근래는 그녀가 임무에 나가길 바라면서도 보상으로 은검을 약속했어. 처음에 그녀는 거절하며 노인을 속이려 하세요? 그리고 곧 너무 바빠서 못 갈 거예요. 라고 했지. 회장은 계속 제안하며 그녀의 매장의 직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 두 사람이면 일이 훨씬 수월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속으로 이제 아무리 바빠도 혼자 야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합의를 했어. 마침내 언젠가 일찍 퇴근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약속을 지켜서 더는 야근을 시키지 말라고 했고 집도 없어서 그날 바로 은검 기숙사에서 잤어. 그곳은 그녀 방보다 훨씬 화려했어. 전부 완벽했지. 특히 늦잠도 잘 수 있어서 기뻤어. 그러다 갑자기 댄이 와서 준비하라며 불렀어. 잠시 후 그들의 임시 파티가 결성되었어. 리도 자신을 백법사라 소개하며 회복을 담당했고 미는 흑법사라 불리며 원거리 공격을 맡았지. 알리나는 자신이 접수 담당이라며 근접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어. 그렇게 모두 함께 새 감옥을 탐험하러 출발했어. 두 사람은 맨이 우울해 보이는 걸 보고 이유를 물었지. 오늘 맨은 연차를 써서 임무에 나갔대. 쟤는 하루 쉬는 게 뭐 그리 심각하냐고 했지만 맨은 한숨을 쉬며 그게 월급쟁이에게는 인권 같은 거야 라고 했어. 팀장은 그녀에게 붙잡혀 정신교육을 받았지. 다행히 두 명이 교대로 막아주면서 다른 일을 했어. 현재 협회는 정보를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있었어. 이곳에 들어가려면 1등 허가증이 있어야만 했어. 디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알리나에게 준 그 반지는 은검단 전용 유물이지. 팀원 중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수정이 빛난다고 했어. 루는 그걸 팔면 꽤 값이 나간다며 장난쳤지만 리는 우정의 가치를 팔아버리는 거라며 꾸짖었어. 알리나가 처음으로 팀원과 함께 싸우는 거라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받았어. 처음엔 내가 방패 역할이라 1층 괴물에 관심을 끌기로 했지. 맞닥뜨린 건 거대한 늑대였는데 무기까지 쓸 줄 알더라고. 마치 층보스 같았어. 팀장도 자기 역할을 다하며 적을 도발했고 그의 방어 기술은 거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 그 틈을 타 알리나가 돌진해 괴물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 알리나는 천진난만하게 이게 팀 전투 방식이야? 라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당황했지. 사실 처음부터 알리나가 공격했으면 더 빠르게 끝났을 텐데 두마법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리가 와서 칭찬했지만 알리나는 자신이 성인이라며 맞받아쳤어. 4명은 계속 전진하며 이곳에 보스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 1층에 보스가 없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모두 의아해했지. 알리나가 던전을 만든 고대인들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고 리는 고대인의 분노라고 부르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어. 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추구하다 신의 분노를 사파멸했다는 전설이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때 사람 비명이 들려 급히 달려가 보니 루루가 회복 마법을 썼지만 3명은 이미 죽어 있었어. 그 장면은 알리나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 데이는 그녀에게 보지 말라고 조언했지. 분석 결과 공격자는 방패를 뚫고 전사들을 즉사시킨 강력한 적이었어. 다행히 근처에 살아남은 갑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쟤와 맞먹는 실력자였고 사람 모양 괴물이 마법까지 쓴다고 알려줬어. 괴물은 알리나가 처부수자 자신을 사신이라고 불렀고 미니를 괴물이라 비웃었어. 마법진과 무기를 봐서 적이 디아를 쓰는 것 같다고 쟤는 추측했지. 알리나는 이 사실을 길드장에게 보고했어. 갑의 팀이 은검단 다음으로 강력한데 전멸했다면 그 괴물은 전설적인 기술을 쓰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거든. 길드장은 중단을 결정했지만 러스는 그 약한 태도를 버리고 계속하자고 고집했어. 그는 처음부터 은검단을 싫어했는데 자신이 진정한 자격자라며 협박까지 했지. 사신을 괴물로 몰아가며 자신을 팀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어. 알고 보니 갑도 비밀 임무에 대해 가면 쓴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았는데 최신부에 특별한 유물이 잠들어 있다는 거였어. 그게 디아일 가능성이 높았어. 알리나의 일상에 영향이 갈까봐 쟤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밤에 그는 내일부터는 같이 가지 말라고 알렸고 알리나는 접수원으로 돌아가게 됐지. 기존 약속은 모두 유지된다고 했지만 알리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그래도 추가 근무만 없으면 된다며 마음을 다잡았지. 아마 이번이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편히 잘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고 자조했어. 칭찬받아 부끄러워하며 나가라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 그는 정말 도움이 필요 없냐고 물었고
그 괴물이 디아 기술을 쓴다며 반드시 가야 한다고 했지. 은검단은 알리나에게 안심하라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도망칠 거라고 약속했어. 꼭 무사히 돌아올 거라며 집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했지.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알리나는 어릴 적 모험가 삼촌 S와 친하게 지냈던 추억이 떠올랐어. 그녀는 그와 함께 팀에 들어가 무적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지. 그 삼촌은 접수 언니를 권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는데 알리나는 거절하고 팀에 꼭 들어가겠다고 약속받았어. 하지만 S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알리나는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절망 속에서 며칠을 울었지. 오랜만에 꿈에서 그를 본 후 알리나는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어. 한편 제이는 계속 탐색 기술을 써서 지쳐 있었고 괴물 인간형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어. 러스는 무시하고 두 동생은 화가 났지만 다이는 싸움 말리느라 힘들었지. 결국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피냄새가 진동했고 조금 밝히자 사신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어.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마신시아라고 주장했지. 그의 기술 디아 폭풍은 창을 날려 공격했지만 다이가 몸으로 막아내자 흥분했어. 전투가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개자식이 배신해 세 사람을 가두었어. 그는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했고 앞서 죽은 모험가 3명의 죽음도 그가 저지른 짓이었어. 마신은 웃으며 영혼을 삼켰지만 그 맛이 끔찍하다며 경멸했어. 3명의 영혼도 그런지 궁금했지. 한편 알리나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이 괜찮은지 걱정했어. 마신은 자신의 강력한 디아 기술을 알고 있어. 시우스가 무용지물이자마자 마법을 쏘았지만 모두 산산조각 났지. 흥분된 상태로 흥미진진한 전투가 기대되는 순간 그들은 예상치 못한 함정에 걸려 갇혔다. 이자가 영혼을 제물로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했던 진범이었다. 앞서 새 모험가의 죽음도 그가 꾸민 음모였다. 디아가 웃으며 상황을 즐기던 차 갑작스런 공격에 숨이 끊겼다. 시아의 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사냥감일 뿐이었다. 악인의 영혼은 너무나 더럽고 하찮아 보였다. 새 모험가의 영혼도 그럴지 궁금해졌다. 한편 알리나는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때때로 반지를 꺼내 확인하며 그들이 괜찮은지 걱정했다. 마신은 자신의 강력한 이동 기술을 보여주며 지루함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마법을 쏘았지만 로리가 회복 마법을 걸어 대장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 시야의 창 던지기는 방패의 일부를 파괴했지만 즉시 치유되어 그를 즐겁게 했다. 이 재생 능력은 그가 꼭 빼앗으려 한 이유였다. 그는 루리의 능력을 흡수하려고 했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빼앗았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술을 쓰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의 목에 새겨진 디아의 인장은 고대 선조들이 만든 유물과 같았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는 결단의 기술로 3개의 껌을 만들어 방어를 뚫으려 했다. 직접 맞으면 동료 2명은 죽을 것이 분명했다. 대장인네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그를 붙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동료는 그를 포기하지 못했다. 젊은이가 마신을 도발하며 싸움을 걸었고 시아는 자신의 혈통 능력을 활성화해 공격을 막았다. 보통은 회복 마법과 함께 쓰지만 이번에는 빼앗겼기에 어쩔 수 없었다. 디아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검은 금세 젊은이를 관통했다.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이내 그는 계속 공격하라며 자신이 맑겠다고 했다. 알리나는 매일 단련해온 몸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재촉했다. 역시 디아의 힘은 최고의 힘이었어. 검이 순식간에 적의 몸을 꿰뚫자 두 동생은 걱정했어. 하지만 그 공격만으로는 팀장, 즉 은검은 쓰러지지 않았어. 그는 마음껏 공격해라. 내가 다 막아내겠다며 단호히 말했지. 매일 연습해 다져진 몸이라 힘이 대단했어. 그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동료를 재촉했어. 빨리 가자. 그가 친구의 손을 잡아 밖으로 이끌었어. 모두가 죽기 전에. 리도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마이는 서두르지 않고 쫓지 않았지. 아마 동료에게 버림받은 시야를 생각했을 거야. 은검팀장은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벌어 도망치게 하려 했어. 그의 강인한 생명력에 마이는 흥분하며 그의 영혼이 탐욕스럽게 느껴졌어. 밖에 나오자 리는 친구를 꾸짖었어. 왜 동료를 버렸어? 친구도 원치 않았지만 남아도 아무 도움도 안 될 상황. 이것이 팀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택한 길이었어. 그래서 리는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어. 그는 절망에 쓰러졌지만 눈물도 나오기 전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그 괴물은 몸집도 크고 사나워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때 협회에서는 알리나와 리라가 야근 중이었어. 이것은 협회장 라이아의 결정으로 이제 동생이 언니를 도와야 했어. 오늘 빨리 끝내면 내일은 야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를 보충하려 알리나는 에너지 음료를 꺼냈고 리라도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약은 냄새가 났어. 리라는 협회가 도살자 수색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꺼냈어. 그녀는 열렬한 팬으로 도살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지. 도살자가 은검과 시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바랐거든. 갑자기 알리나는 주머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리라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알리나는 꺼내 보이며 그냥 빛나는 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하지만 도살자가 남긴 말이 떠올라.
위험을 알게 된 그녀는 서둘러 달려갔어. 죽은 아저씨의 모습도 떠올랐지. 협회에서는 알리나가 행동하도록 촉구받았어. 그 사이 시아는 은검의 검 3자루를 막아냈지만 마이는 더 많은 검을 만들어내며 공격했어. 이런 상태에서 맞으면 분명 로그아웃 당할 거야. 그는 마지막 순간 귀여운 인상을 짓던 그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정말 알리나는 진짜구나. 이 말을 입 밖에 내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만 간직했지. 지하 감옥에서 처음 만난 그때부터 시아는 이미 사랑에 빠진 듯했어. 모든 것이 알리나에서 비롯됐거든. 전투 스타일부터 성격까지, 그녀가 야근할 때의 지친 눈빛과 화날 때의 무서운 표정까지. 그는 그녀를 더 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욱 힘내서 적의 공격을 도발했어. 하지만 그의 공격은 밖에 알리나와는 비교도 안 됐지. 그녀는 마침내 차원문 앞으로 달려갔지만 경비병에게 막혔어. 여긴 고레벨 모험가만 입장 가능하다. 상황이 긴박해 지체할 틈이 없었어.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지만 결국 그녀는 스킬을 발동했어. 그녀가 안내원이 된 이유는 위험하지 않아서였지. 몇 년 전 아저씨가 죽은 후 그녀는 모험가 직업이 언제든 로그아웃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갈 필요는 없었지만 양심의 가책에 어쩔 수 없이 큰 결정을 내렸다. 전설의 무기가 군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걸 보자마자 모두가 겁을 먹었다. 여기서는 알리나가 사형집행자다. 누가 막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두 동생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법사지만 방패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 금방 쓰러지고 말았다. 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녀를 쫓아냈다. 나도 대장처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다행히도 그때 맨이 도착해 괴물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녀는 동료에게 에너지 음료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상대는 마신시아, 마법과 같은 기술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알리나는 안심하며 그 청년을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부에서 그녀는 쓰러진 제이의 시체를 보고 슬퍼했다. 전날 그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제이를 깨우려 애쓰는 순간 적이 창을 던졌지만 그녀는 피했다. 시아는 놀라며 흥미롭군 이라며 인정했다. 그가 바로 모두를 해친 마신이었다. 알리나는 결정을 내리고 피를 마르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분노의 힘을 폭발시켜 마신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가 멀리 날아갔지만 아직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맞쏘아 만난 시아는 흥미를 보이며 인간이 자신과 동등한 수식을 사용하다니라며 감탄했다. 그는 원거리 공격으로 수많은 검을 쏘아 알리나를 겨냥했다. 그녀는 모두 피하지 못해 고통에 쓰러졌다. 다행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마지막 일격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은 마신도 놀라게 했다. 그 청년은 너무 강인했다. 매는 기회를 잡아 창으로 적을 찔러 땅속에 묻혔다. 그녀는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단지 기절한 것뿐이라며 그녀의 부름에 깨어났다고 했다. 그 말에 알리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은 그녀를 안아 위로했다. 지쳐있던 알리나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를 건네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녀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놀랍게도 시아는 다시 일어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부상을 입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회복 능력을 빼앗겼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시아는 맨을 반드시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그는 알리나의 힘이 자신을 만든 자들과 동등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길 수 없다며 이전에 자신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전멸시켰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는 고대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신에게 멸망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시아는 약한 자는 도태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백 개의 검을 더 만들어 두 사람을 공격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던 데는 자신이 몸으로 알리나를 보호하려 했다. 물론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방패 역할을 해도 이 정도 피해는 견딜 수 없었다. 알리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돌파해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검들이 쏟아졌지만 매는 거의 다 피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되새겼다. 언젠가 평화로운 삶을 얻겠다는 다짐이었다. 여기서 지질 수 없었다. 알리나는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놀라운 속도로 달려들었다. 시아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다시 한번 공격을 맞고 날아갔다. 그는 인간에게 압도당한 사실에 치를 떨었다. 결국 모든 것을 끝내려 검천개를 쏘아 공격했다. 시아는 알리나가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라며 맞섰다. 1000개의 검이 그녀를 찔렀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 방어력은 거의 무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긴장감에 모두가 숨이 멎을 뻔했다. 시아는 그녀의 기운이 노란색 힘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심지어 한쪽 손이 잘려나갔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아는 인간이 전능한 마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알리나는 평화를 위해 싸웠다. 죽어라. 그녀는 적의 몸을 둘로 쪼개며 치열한 전투를 끝냈다. 은검대장은 충격받았다.
고대인조차 이 녀석에게 패했다니? 하지만 매는 마신 시아를 쓰러뜨렸다. 시아는 분노하며 자신과 같은 자들이 세상에 많다며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 경고했다. 알리나는 그의 말이 지겹다며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일격으로 그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동생들은 왜 그를 계속 말리려 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신의 검은 돌을 회수한 후 모두 밖으로 나왔다. 동생들은 살아남은 것이 전적으로 알리나 덕분이라며 감사했다. 그녀는 기쁘면서도 일이 밀려 화가 났다. 일을 미뤄가며 구하러 왔으니 앞으로 며칠은 야근이 불가피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며칠 뒤 마신을 물리친 덕분에 루루리의 능력이 돌아왔고 두 동료를 치유했다. MH는 신분이 드러나고 쫓겨날 줄 알았지만 당일 대장이 재빨리 병사들의 입을 막아 모든 게 평소대로 돌아갔다. 다만 야근은 피할 수 없었다. 작업 중에 제가 다정하게 불렀지만 그녀는 바쁘다며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알리나는 그의 건강이 완전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다. 전날 이후 그의 기운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다. 그가 웃으며 에너지 음료를 마신 덕분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농담하며 죽어라 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음을 바꿔 도와달라며 야근을 빨리 끝내고 다음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청년은 좋아하며 그녀 옆에 있을 수 있음이 최고라며 기뻐했다. 며칠 뒤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훌륭히 마치고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려 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 긴급 임무가 있다며 자신이 늦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짜증났지만 말은 못했다. 마음속으로 거절할지 고민하며 상대가 서둘러 서류를 처리하라 재촉하자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다. 일이 끝나자 늦어져 현장에서 바로 식사했다. 결국 그는 죽으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을 바꿨다. 알리나는 도움을 청해 야근을 빨리 끝내고 내일 일찍 가고 싶다고 했다. 젊은이는 즐겁게 동의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며칠 후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긴급 임무가 있다며 그녀를 불렀다.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리나는 분해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내면에서는 거부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서류 처리를 위해 가야 했다. 일이 끝나자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알리나는 자리에서 바로 밥을 먹었다. 리라는 왜 거절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런 불평을 받으면 일이 더 늘어난다며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곧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가 다가오니 이번에는 꼭 시간을 내어 즐기고 싶었다. 지난 2년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끝내고 싶다는 결심이었다. 리라는 그런 그녀를 응원하며 함께 축제를 기대했다. 경험이 전혀 없던 그녀는 그제야 물었다. 일이 그렇게 많다니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축제 기간 동안 임무 보상금이 크게 오르기에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이 기회를 잡아 부를 쌓으려 한다.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는 은둔자들이 무리를 지어 출연한다. 리라는 결과를 이미 알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 지난 2년간 알리나는 수많은 교훈을 얻어 두꺼운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게다가 그녀는 3일 뒤 열릴 축제 일정도 짰다. 첫째, 둘째 날은 평소 맛볼 수 없던 진미를 즐기며 보내고 셋째 날엔 축제의 완성을 위한 추모의식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리라는 선배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알리나에게서 큰 영감을 받은 리라는 올해는 반드시 축제 3일 내내 정시에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 장면이 전환되어 팀 숙소에 도착한 리라는 최근 마신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두 동료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 그녀는 나무 하나를 뽑아내며 소리를 지르더니 이것저것 섞어 독약처럼 보이는 혼합물을 만들어냈지. 그걸 부상자에게 주었어. 요즘 할 일도 없고 지루했던 그는 임무에 복귀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어. 귀여운 그녀가 그 광경을 보고는 쉬라고 했잖아. 왜 이러는 거야? 라며 꾸짖었지. 그는 상처가 아직 아픈지 모르겠다며 괜찮다고 했어. 이전에 부러졌던 늑골이 폐를 찌른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제때 회복되었지. 이 시간에 그는 아마 재단에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 리라는 혼합물을 꺼내 마시라고 권했어. 그는 겁이 나면서도 어제보다 더 무섭게 보이는데? 라고 물었고 친구는 웃으며 괜찮아. 제이도 마셨어. 라고 했지. 젊은이는 죽다 살아난 기분으로 억지로 마셨지만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 리라는 그게 전부였지만 그와 팀장이 자기 몸을 잘 돌보길 바랐어. 오늘 알리나는 일찍 퇴근해 기분이 아주 좋았어. 빵집이 아직 열려있어서 들러서 사기로 했지. 자신이 이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 여러 종류 중 이것저것 샀는데 마지막 딸기 케이크를 사고 있었는데 뜻밖의 루리가 같이 먹고 싶어 했어. 둘은 예전부터 친해서 알리나는 기꺼이 양보했어. 일찍 퇴근한 기분이 좋아서 케이크 하나쯤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야. 알리는 승리의 맛을 행복하게 음미했어. 리라는 마지막 케이크를 뺏긴 것 같아 약간 미안했지만
알리나는 여자끼리니까 그냥 즐기라고 웃으며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분홍머리 소녀는 겨우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했지. 맛은 정말 훌륭했어. 리라는 제이드가 왜 그렇게 알리나를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됐어. 잠시 후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 가게는 최고의 디저트 가게라 자주 온다고 했어. 루리도 동의했지. 루가 이 가게의 포도 젤리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는 부상 중이라 루리가 대신 사러 온 거야. 매는 그런 루리를 칭찬하며 정말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루리는 흰 분홍탑 이벤트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겸손해했지만 두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알리나가 제때 와서 구해줬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 매는 너무 심각해지자 주제를 바꾸며 빨리 먹으라고 했어. 두 소녀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알리나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소녀와 친해져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어. 그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에 짜증이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적어도 한 번쯤 그녀가 병문안을 올 거라는 믿음을 품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일이 끝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럴 여유가 없었고 게다가 알리나는 기숙사를 떠나버려서 청년은 꽤 슬펐어.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수리가 끝났다면 왜 불편한 그곳에 계속 있어야 해? 한편 리는 축제 깃발을 보며 기뻐했어. 올해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길 바랐지. 갑자기 붉은 머리의 한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나와 그녀를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다음날 아침, 축제까지 딱 10일 남은 시점. 알리나와 리라는 자유를 위한 전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100년 축제가 시작되었으니까 저 여동생 혹시 맨에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보통 연인들만 축제를 기대하잖아. 100년 축제는 도시에서 최고의 데이트 이벤트로 알려져 있거든. 알리나는 이 얘기를 이제야 듣고 놀랐고 리라는 그녀가 혼자 놀러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낙담했어. 주변이 커플들의 애정 행각으로 가득한데 혼자 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 하지만 매는 축제를 혼자 즐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했지. 리라는 결국 선배가 정말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리라는 울면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며 애원했지만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 누군지 궁금하냐고 묻자 그가 사형 집행인이라고 했고 매는 충격받아 머리를 땅에 부딪혔어. 하지만 걱정 마. 그 애가 미친 건 아니야. 사형 집행인의 미니어처 모델을 꺼내 보여주며 자신과 함께 놀러가기로 했다고 했지. 그 애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걸 만들었다고 자랑했어. 두건을 벗으면 멋진 얼굴이 드러난다며 매는 리라에게 답답함을 느꼈어. 매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지. 갑자기 밖에서 많은 발소리가 들렸어. 수백 명의 모험가들이 한꺼번에 축제장으로 달려왔고 알리나는 멍해졌어. 서류 작업을 마친 후 모든 접수 담당자들은 피곤해 지쳐 쓰러졌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어. 최근엔 모험가들을 위한 좋은 미션이 없었거든. 진상을 파악하려고 그녀는 상사에게 바로 달려갔어. 이대로는 축제 3일간이 망가질 테니까. 장검단 팀은 지금 신인 멤버인 세인을 포함해 훈련 중이었어. 세인은 아직 어리지만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팀이 예전 명성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동생도 두려움 없이 괴물과 맞섰고 한 방을 마치자 기뻐하며 자축했어. 동료들도 그를 최고 공격수라며 칭찬했지. 하지만 공격 직후 세인은 괴물에게 강하게 맞아 멀리 날아갔어. 제이는 루리의 치료 덕분에 방어할 수 있었지. 하지만 전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흔들려 약간 둔해졌어. 세인은 분해하며 곧바로 공격했고 형의 도발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늑대에게 무기까지 빼앗겼어. 이 모습을 보고 절망하던 순간 사형 집행인이 나타나 한 번에 괴물을 두 동강 냈어. 훈련은 여기서 끝났지. 그녀는 불같이 달려가 팀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 꼬마는 사형 집행인의 멋짐에 감탄했지. 단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리다니 자신은 겨우 상처만 입혔다는 사실에 실망했어. 그래서 그는 아직 장검단에 들어가긴 부족하다며 거절했지. 사무실에서 회장과 얘기를 나누던 제이도 모험가들이 몰려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어. 제이는 고생한 하루를 한탄하며 글렌이 직접 사과하고 모험가들이 몰려온 이유를 맨에게 설명했어. 누군가 특별한 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임무 정보를 퍼뜨렸고 아마 그 유물이 기술과 관련이 있었기에 모두가 냉정을 잃은 거였지. 이 사건 뒤에는 마신의 부활 위험이 숨어 있었어. 뒤에는 소문을 낸 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식적으로 그 임무가 가짜임을 알렸어. 듣고 나서야 알리나도 진정하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지. 잠시 후 제이는 루리를 만나 대화를 나눴어. 훈련 중 그녀가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는 이유를 물었지. 핑크머리는 신입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척하며 전설의 마신이 준 선물과 같은 식물을 옮겨왔어. 이는 동료들이 안심하고 역할을 잘 수행하게 돕기 위한 것이었지. 루리는 그간 정성껏 돌보며 두 동료에게 고마움을 받자 너무 기뻐했어. 한편 맨은 점심시간에도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 리라는 맨에게 만약 야근하지 않으면 밤까지 못 돌아갈 거라고 알려줬지. 동생은 맡은 임무를 조절해 미인계를 쓰라는 제안을 했어.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엔 더 양보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지. 하지만 알리나는 그런 꼼수는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어. 밤이 되자 장검단과 회장은 이전 사건과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했어.
곧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됐지. 알리나는 야근 중 괴롭힘을 당하며 욕설을 듣다가 누군가가 축제에서 즐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다가왔어. 매는 냄새를 맡고 바로 거절했지. 조건을 내세울 게 뻔했으니까. 결국 그 청년이 축제에서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그녀는 당연히 거절했어. 하지만 쌓여가는 일과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고 데이트하며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승낙했지. 물론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였어. 매는 기뻐하며 힘내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 유물에 관한 소문을 낸 자를 찾기 위해 알리나는 장검단과 함께 축제가 열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테니까 그녀가 너무 열심인 게 웃기기도 했지. 옷차림에 대해 묻자 소문을 낸 자들이 나타나도록 위장해야 한다고 했어. 마법사인리가 등에 큰 방패를 메고 다녀야 했는데 신입들이 표적이 되기 때문이었지. 백년 축제에서 데이트 초대를 받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무슨 데이트를 받아들여. 하지만 쌓여가는 업무를 생각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데이트라면서 축제도 즐길 수 있다니 2년 전처럼 혼자 죽치고 일하는 것보다 나았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축제를 즐기기로 했다. 사랑이 아닌 단지 상황 때문일 뿐이었다. 그녀는 기운을 내어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찾기 위해 알리나는 은빛검단과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다시 쌓여 정신 없어질 테니 말이다. 그녀가 분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옷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소문을 낸 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위장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마법사인데 거대한 방패를 등에 짊어진 리리가 가장 불쌍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주로 신참을 노리기에 이렇게 변장해야만 했다. 신참일 때 이런 옷 하나만으로도 신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리리는 이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4명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가 신참 병사들을 위한 C급 감옥, 영원한 숲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곳은 안전해 모험가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의 정보도 이곳에서 시작되었기에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유인책이었다. 팀장은 호숫가 건너편 바위까지 헤엄치고 돌아오는 것이 모험가들의 고전적인 놀이임을 알리나에게 말했다. 시도해보겠냐 묻자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팀장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명은 이미 물장난을 시작했다. 젊음은 참으로 뜨거웠다. 친구가 함께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알리나는 물세례를 맞으며 웃음 속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옆에 앉은 그녀는 혹시 수영복을 입으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은빛 검단에게 변태 취급을 받았다. 결국 그녀도 뛰어들어 2 동생들은 어쩔 줄 몰랐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지만 아직 불도 피우지 않았다. 팀장은 루루리에게 훈련을 도와주기도 했다. 알리나는 은빛 검단에 가입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그녀는 당시 세우스 기술이 새로워 협력이 서툴러 모두가 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친구가 갑자기 괴물을 만나 겁에 질려 넘어지고 스스로 회복하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지금은 그녀가 신뢰받는 헬이 되었다. 자신은 그냥 평범보다 조금 강한 기술뿐일 뿐이라 부정했지만 대장은 그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따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동료들에게 알렸다. 모험가 무리가 다가와 휴식을 빙자하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감옥 던전에서 돈을 벌고 싶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며 즉시 강해지고 싶어 했다. 그녀도 연기하듯 믿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며 비밀 임무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들은 던전에서 특별한 유물을 얻는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 유물은 오래전 전해지지 않은 기술을 키우는 데 쓰인다고 했다. 정보를 들은 그녀는 그 임무가 실제냐고 물었고 칼이 얼굴에 겨눠져야 그들이 은멤버임을 알았다. 다른 이들은 이미 위치를 잡고 이것이 유혹의 수단인지 물었다. 청년은 그저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라며 누군가를 묻자 공격당했다. 이런 소문 하나로 은멤버가 움직이다니 정말 한가한 모양이다. 이 말에 알리나는 상처받았다. 바쁘다며 짜증을 냈다. 도포는 즉시 칼든 자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 동료들은 놀랐다. 그녀는 이 험한 소문 때문에 분노했다. 그들은 백년 축제를 망칠까 걱정했다. 제인은 살인하지 말라며 생포에 조사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도 대장과 비슷한 고급 기술을 지녔고 곧 사라졌다. 남은 건 한쪽 눈과 팔이 없는 모험가뿐. 그녀가 그를 기절시켰다. 루루리는 그가 옛 동료 아이드님을 알아챘다. 그는 깨어나 그녀를 보고 인사했다.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묻자 모두 사실이라 했다. 지하기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루루리는 그에게 자신이 동료를 죽인 자라고 불리는 게 슬펐다. 그는 은멤버라면 함께하면 죽을 뿐이라 경고했다. 루루리는 헬로서 동료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옛 일을 떠올리며 그녀는 내용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알리나는 끼어들어 말했어. 그 사건? 난 신경 안 써. 그리고 그 새끼가 어디 갔는지 물었지. 며칠이나 야근하게 만든 놈이라 로그아웃 시키고 싶다며 에이드는 두려워하며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애원했어.
그 아이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지만 결국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지. 다음 날 백년 축제가 시작되기까지 단 4일 남았다. 언제나처럼 모험가들이 몰려왔어. 임무에 대해 묻기 위해 빽빽하게 가득 찼지.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냈지만 그들이 일으킨 파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매는 다시 야근을 해야 했고 딜이라는 놀라서 선배에게 왜 그를 불러서 도우라고 했냐고 물었어. 그는 기쁘게 대답했지. 그 대가로 백년 축제에서 알리나와 데이트를 하게 됐다고.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더 충격을 받았어. 그들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니. 사랑과 관련된 일이라면 동생은 언제나 열광했지. 누나가 예쁘다며 칭찬했어. 비록 매력적이진 않지만 말이야. 이전에는 누가 데이트를 신청해도 모두 거절했거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리라는 한 송이 꽃이 지려 한다고 걱정했어. 그런데 오늘은 이미 은검대장이 데이트를 청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지. 벌써부터 장래에 혼이 날 거라고 상상하며 알리나는 말문이 막혔어. 왜?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해야 하죠? 라고. 리라는 달랐어. 그녀는 그 대장을 매우 존경했지.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며 이곳에서 부유한 모험가 랭킹 1위를 자주 차지하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를 듣고 매는 깨달았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도 있다고.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취미를 덧붙였지. 예를 들어 휴일 밤에 늦게까지 깨어 혼자 케이크를 즐긴다든지. 어쨌든 그는 남의 돈에 기대는 타입은 아니야. 리라는 지친 눈빛으로 그에게 물었어. 왜 하필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매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녀의 고집과 거친 성격이 좋아. 잠시 후 알리나는 눈이 아파 밖에 나가 휴식을 취했어. 동생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 이 아이는 누나가 언제까지 야근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디가 끝까지 도와주니 조금 위로가 되지. 리라는 누나가 착한 사람이라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다고 말했어. 다만 모든 걸 혼자 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 청년도 그걸 알아채고 리라의 부탁으로 누나를 온 힘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먼저 가겠다고 허락받았어. 두 사람의 안식처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지. 그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 알리나에게 어울리려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음 날 회장은 소환되어 마신시아가 도살자에게 죽은 사건에 대해 들었어. 그들이 궁금해했지. 왜 그자가 그렇게 많은 기술을 가진 마신을 이길 수 있었는지. 도살자의 진짜 정체도 알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에 반하지 않으려 한다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 그때 루루리는 계속해서 과거 자신이 살인자로 불렸던 꿈을 꾸었어. 견딜 수 없었고 게다가 시아와 루가 죽는 장면까지 봤어. 조금 뒤 그녀는 동료들과 외출해 훈련 지원에 나섰어. 전날 일을 신경 썼기 때문이지. 루루리는 나는 살인자라니 의심하지 않니? 라고 물었어. 그녀는 믿는다고 답했지. 그의 말이 사실이라며. 그 말을 들은 루루리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 그 청년은 그녀의 첫 동료였지. 그날 그들은 보스방에 들어가 도전했고 모두 심한 부상을 입어 죽음 직전까지 갔어. 그때 루루리는 회복 스킬에 익숙하지 않아 남은 마력을 다 써서 한 명만 구할 수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둘 다 반쯤 회복시켰어. 결국 둘 다 죽어버렸기에 살인자로 여겨졌지. 그 말을 듣고 루루리는 위로받았어.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지금처럼 함께하고 싶겠냐고 묻자 루루리는 붉은 머리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믿을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웃으며 자신도 그녀에게 신뢰를 둔다고 했어.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믿는다고. 그들은 훈련실로 들어갔고 대장이 새롭고 위험한 기술을 쓰고 있었어. 곧 매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쓰러지고 말았지. 깨어난 그는 기술 활성화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 혹시 두 가지 효과를 겹치면 2배로 강해질지 모른다며. 동생은 바보냐며 혼냈어. 기술 사용이 몸에 큰 데미지를 주니까. 그때 셀리라는 다른 여자가 와서 점검하며 디가 과도하게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지. 그녀는 2단계라 부르며 계속하면 의식장애와 감각 손실, 심하면 신체 일부가 손상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죽는다고 경고했어. 그녀는 기술 및 유물 연구부의 책임자로 마신의 심장을 보여주며 검은색인 이유는 수많은 마법진이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마신 시아는 3가지 기술을 쓰며 죽인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강해진대. 영혼을 흡수해서 말이지. 셀리는 만약 그가 그날 도시로 갔다면 인류가 멸망했을 거라 생각했어. 도시에서 무한히 영혼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며. 소문을 퍼뜨린 자를 조사한 후 그 여자를 붙잡았는데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자가 있다고 했어.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 밤에 그는 알리나와 함께 다시 야근을 했어. 며칠간 고생했지만 모든 게 마무리된 것 같아 기뻤지. 축제 임무 보너스가 취소돼 예전처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거란 의미였어. 알리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축제에 갈 자신감을 얻었지. 동생도 기뻐했어. 야근 지옥을 겪은 뒤 데이트를 하게 됐으니까. 그녀는 그 청년을 술자리에 초대해 슬픔을 잊게 했어. 그는 꽤 충격받았지. 알리나의 멋진 취미를 알게 된 거니까. 그녀는 술이 취할 때까지 마셨어. 그 모습을 본 매는 생각했어. 이 정도로 행복한 것도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며칠 연속으로 야근했으니 그녀를 데려가려던 참에 그녀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알리나가 착각한 것 같았지. 매는 죽은 삼촌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이제 접수원이 됐다며 임무를 맡으러 오길 바란다고 했어. 대장인 은검은 상황을 잘 모르는 듯했지. 루트는 그 청년의 이름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질투를 느꼈어. 장면이 바뀌어 회장에게로 갔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을 만났어. 제시카였지.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걸 찾아서 그에게 맡기고 바로 조사하라고 했어. 얘 친구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찾던 비밀 임무라는 걸 알아챘지. 믿기 힘들게도 그녀가 쉽게 얻었다고. 그녀는 그냥 떠나려 했지만 어디서 가져왔냐고 묻자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대답하지 않았어. 잠시 후 분석하던 그 노인은 비밀 임무가 항상 유물 속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제시카가 큰 문제를 가져온 셈이지. 직원도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그는 가장 깊은 층에 숨기고 싶다고 말했어.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웅들이 마주한 비밀과 위험,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넘나드는 여정을 더욱 깊이 보여준다. 앞으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해보자. 지하 미궁의 장면에서 100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빛과 소리가 터져나오며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했죠. 가장 기뻤던 사람은 바로 알리나였어요. 여러 일이 지나고 이렇게 놀러 나올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는 축제에서 해야 할 100가지 목록을 꺼내들며 디에게 빨리 하자고 재촉합니다. 잘생긴 남자와 데이트하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해요. 그녀는 말하죠. 그녀의 미소만 봐도 1000번 죽어도 후회 없어. 그녀는 순진무구한 소녀 같지만 야근이 잦아 성격이 까칠해진 거라고 하네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칭찬받는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녀는 그에게 농담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건 100년 축제에서 100가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장면은 루리에게로 전환됩니다. 루리는 놀이를 즐기기보다는 협회의 지하 감옥에 와 있어요. 머릿속엔 계속 에이든의 말이 맴돌죠. 그만 좀 해, 오늘은 축제야.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 그녀는 그가 따라오라고 했지만 혼자 있는 게 낫다며 거절해요. 그녀는 걱정했죠. 누가 자신의 동료를 그 악명 높은 에이든과 단둘이 만나게 하겠냐고요. 리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묻자 그녀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죽은 동료들 모두 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과 대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그때 올바른 판단을 내렸거나 지금처럼 능력을 썼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라 말하죠. 빨간머리 소녀가 다가와 과거가 어떻든 지금 루리의 동료는 자신들이며 루리를 헬이라고 여기는 무능한 자로 보지 않는다고 위로합니다. 더군다나 루리는 살인자도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핑크머리 소녀는 루리와 데이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열렬히 팀장을 환영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루리는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두려워하며 마신과 싸울 때처럼 두 친구를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마음속에선 팀을 떠나 밖에서 돈을 벌 생각도 하죠. 한편 알리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사먹고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닭다리를 물고 이곳을 천국이라 생각하며 즐깁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축제를 만끽하는 즐거운 표정이에요. 마침내 그녀는 노동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와 품위를 되찾았다고 느끼며 오늘만큼은 힘든 아르바이트를 잊고 이곳 분위기에 적기로 다짐합니다. 정말 잘 먹네. 그 많은 지방은 어디로 간 걸까? 알리나의 몸매는 아름답고 군살 하나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소화력이 단련돼서 많이 먹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미 주요 음식들은 거의 다 먹었으니 후식으로 달콤한 과일 캔디 가게에 가볼 생각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데이도 손을 내밀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동쪽 광장은 너무 붐벼서 길을 잃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손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알리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길을 잃어도 괜찮다면서 그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라며 말했다. 알리나는 방금까지 음식만 들고 있어 손이 자유롭지 않았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도와줘서 일이 완성되는 게 서글펐다. 그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야만 했던 그 순간 아버지가 된 남자가 그녀가 배가 아픈 줄 알고 약을 사려다 다시 끌려왔다. 이건 D가 자신을 도와 팀장인 은검단과 함께 성장하게 한 덕분이라고 그는 너무 행복해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그 커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범죄자를 가두는 3층에 위치한 감옥이었고 루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즉각 반응했다. 그는 격렬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사과했다. 동료를 잃은 후 그녀는 더 강해지려 애썼다고 고백했다. 언젠가는 기술을 발전시켜 오른손만 남았어도 모험가로서 계속 싸울 수 있을 거라고. 가장 미운 건 어느 날 그녀가 은검단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례한 말로 욕설을 퍼부은 것이었다. 기술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그녀를 죽여 복수했을 거라며 그의 분노를 막는 건 무의미했다. 커플이 떠난 후 뜻밖에도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은 중요한 동료를 맞이하기 위해 왔다며 곧 축제에서 소란이 일어날 테니 그 틈을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플은 손을 꼭 잡고 행복한 감정을 나눴다. 지금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반쪽이 무력한 건 별로야 라고 말했다. 한편 광장에서는 광대가 물로 동물 형상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였지만 곧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을 얼려 혼란을 일으켰다. 알리나는 백년축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축제를 충분히 즐기지도 못한 채 분노가 치밀었다. 그자는 자신의 행동에 흥분해 있었지만 알리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신성한 망치를 들어 그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다가가 그의 의도를 물었지만 그는 숨이 가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백년축제의 의미를 알긴 하느냐?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외친 뒤 마지막 일격을 가하며 쉽게 죽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다. 경비병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고 루리도 현장에 도착했다. 탈옥범들이 나타나 비밀임무와 관련된 책을 꺼내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책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책을 열자 임무 장소가 영혼의 숲으로 지정되었고 조건은 모든 층의 몬스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임무 활성화는 은검단을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 순간이동 기술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축제에서는 뜻밖의 사건으로 모든 행사가 잠시 중단되었다. 다행히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제이는 곧 행사를 재개할 것을 알렸다. 그 말을 듣고 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두 동생이 급한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다. 비밀 임무가 시작되어 듀는 데이트를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했다. 마신이 다시 나타난 세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즉시 준비하라 명령하며 알리나에게 걱정 말고 축제를 즐기라고 부탁했다. 밖에서는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고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가기로 했다. 마신 부활을 막기 위해 제이와 동료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한 것이다. 그들은 도살자의 도움을 받아 영혼의 숲으로 향했다. 이곳은 아마도 진정한 감옥인 숨겨진 층이었다. 그들이 보스방에 들어서자 도살자가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3명을 마법으로 묶었다. 두 사람은 혈흔만 흘리면 마신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얼음 마법이 온몸에 퍼져 대상을 봉인하려 했지만 한 명은 희생을 감수하며 동료를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원한과 쓸모없는 기술밖에 없는 자신을 바꾸려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했다. 아이드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마신이 기술을 줄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기 최강의 형태로 부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이는 왜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솔직히 말했다. 빛나는 기술을 받은 자들은 자신 같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기술은 단지 도망칠 용도일 뿐 전투에 쓸모없어 점점 부담이 되었다. 왜 세상은 이런 불공평한 기술을 무작위로 주는지 그는 의문을 품었다. 그러던 중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부조리와 불공평함으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삶에 지쳐 더 이상 미련이 없었고 결국 마신을 부활시켜 찔려 죽기 전에 세계를 망치라고 간청했다.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혐오감을 느꼈다.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명이 있었다. 짧은 머리의 페나와 비엔나가 즉시 주문과 기술을 발동했다. 거신의 화살이 나타나고 비엔나는 쌍둥이 동생에게 빨리 해보라 독려했다. 알리나는 마신이 하나도 힘든데 둘이나 있다니 충격을 받았다. 둘은 무기와 능력을 공유하는 듯 우린 둘이지만 하나다라고 말했다. 은검단도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사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두려움 없이 3명을 묶는 마법을 사용했다.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단 한 방울의 피만 흘리면 마신이 즉시 부활할 테니까 붉은 머리의 빙결 마법은 특별했다. 이제 온몸으로 퍼지며 목표를 단단히 묶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동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이 마법을 풀려 했다. 그 광경을 본 리는 두려움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원한을 털어놓았다. 막 죽은 사람으로서 무력한 스킬밖에 없어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아이드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마신이 자신에게 특별한 스킬을 줄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하이 진짜 목적은 악을 최강의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지 또한 왜 위험한 일을 벌이는지 물었다. 하이는 솔직히 말했다. 빛나는 스킬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의 스킬은 단지 위기 탈출용일 뿐 아무 쓸모가 없기에 전투에서 점점 짐이 되어갔다. 그는 왜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지 자문했다. 힘은 무작위로 주어지고 행운이 있으면 인생이 꽃피지만 불운한 자는 계속 불행만 짊어지는 현실을. 그러다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그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으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긋지긋한 현실에 지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하는 그대로 마신을 부활시켰다. 죽기 전 그는 세계를 멸망시키길 빌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그가 너무 역겹다고 생각했다. 그가 한번 행동하자 또 다른 짧은 머리 소녀 페나가 나타나 주문을 외우고 스킬을 발동했다. 곧 거대한 신의 화살이 나타났다. 비엔나는 쌍둥이 동생에게 빨리 시도하라고 재촉했다. 이 광경을 본 알리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마신이 하나도 어려운데 2명이나 있었다니? 두 사람은 같은 무기를 쓰며 능력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다라고 말했다. 곧 공격 준비를 마쳤다. 은검부대도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아름답게 보이는 가인은 비엔나를 향해 직접 조준했다. 알리나는 이를 막으려 섰다. 화살은 너무 가벼워서 맞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페나는 공격을 받아내려 달려나갔다. 맞았음에도 상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남은 한 명을 쓰러뜨린 뒤 쌍둥이는 몸을 다시 재생해 아무 일도 없던 듯했다. 가설은 두 마신의 핵을 동시에 파괴해야만 부활 능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비엔나는 더 강해지기 위해 먹잇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상에는 그런 자들이 많을 거라 믿었다. 이에 은검부대는 그들을 붙잡으려 더욱 필사적이었다. 비엔나의 목표는 대의였기에 알리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라면 부대장의 스킬로는 지능 무기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 기술을 겹쳐 사용하면 가능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라 목숨을 걸어야 했다. 쌍둥이는 선배가 지면의 기술을 쓰는 걸 보고 무슨 의도인지 몰랐다. 알리나는 상대 화살을 쉽게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대의와 동시에 쓰러뜨릴 타이밍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두 기술을 결합해 방어력을 높인 뒤 마신의 화살을 쏘았다. 이번엔 화살이 막히고 즉시 사라졌다. 이를 본 루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동생은 형이 땅의 기술을 사용하자 그 목적이 뭔지 몰랐다. 알리나 쪽은 좀 더 수월했다. 상대의 화살을 쉽게 흩뜨릴 수 있었지만 문제는 딱 한순간에 디와 함께 적을 쓰러뜨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두 기술을 결합해 마신의 방패의 방어력을 높였다. 화살이 날아왔지만 이번엔 화살이 막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를 본 루루. 리와 라오는 그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방패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검에 실어 비엔나의 목을 꿰뚫었다. 그 모습을 본 맨 역시 필살기를 날려 비엔나와 함께 사라졌다. 스킬이 서로 얽히면서 전신에 고통이 밀려왔다. 알리나는 걱정스레 괜찮은지 물었고 제 역시 이번 기술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신했다.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두 꼬마가 다시 한번 부활했다. 아마도 적을 쓰러뜨린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탓이었다. 비엔나는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약한 기술의 패배에 부끄러워했다. 힘을 키우기 위해 에이든을 노리고 있었다. 이를 본 루루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 밀쳐내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여기선 짐에 불과했으니까. 먹잇감이 도망치자 비엔나는 페나에게 뭔가 시켰다. 그러자 페나는 즉시 자신의 목을 벌려 언니가 흡수하게 했다. 핵을 삼킨 뒤 새로운 존재, 빈파가 탄생했다. 이 형상에서 둘은 하나가 되었지만 두 개의 활을 동시에 쓸 수 있었고 힘도 강화되어 알리나의 전쟁 망치를 폭발시키는 화살을 쐈다. 두 번째 화살은 그녀를 꿰뚫어 상황이 악화되었다. 대도 무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안고 숨었다. 다행히 이 상태에선 마신이 똑똑하지 않았다. 리는 상처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다.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 부하에게 부활 시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두 꼬마는 분리되어 전투에 임했다. 비엔나는 기술이 직접 죽음을 각인해 구할 수 없다고 알렸다. 조금 지루했지만 알리나가 사라지면 그들은 새로운 디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 했다. 쟤는 분노하며 상대 입 다물어. 우리 팀 누구도 죽게 두지 않아 라고 다짐했다. 비엔나는 명령에 짜증을 냈다. 팀장은 부하에게 치료법을 찾으라 지시하고 자신은 시간을 벌었다. 그는 달려가 방패와 검을 되찾고 적의 화살을 피했다. 평상시 모습에선 화살이 합체 상태처럼 빠르고 강하지 않았다. 팀장은 은검에 다시 두 기술을 썼지만 즉시 부작용으로 온몸이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이를 본 비엔나는 자신감 있게 다가와 싸우기도 전에 진 거야? 약하네. 라며 조롱했다. 그녀는 디가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여기서 애 홀령이나 먹어 라고 말했다. 화살은 리를 향했다. 치유 방법은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방패와 검을 다시 잡으며 적의 화살을 피했다. 평범한 상태에서는 화살이 그리 빠르거나 강하지 않았다. 은검대장은 다시 한번 두 가지 기술을 몸에 사용했지만 즉시 부작용에 시달리며 고통에 쓰러졌다. 이를 본 비엔나는 당당히 앞으로 나와 물었다. 벌써 지다니 좀 약한가 봐? 라고.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졌다니. 그녀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그저 작은 영혼을 삼키는 모습을 바라봤다. 화살은 다시 리를 향했다. 대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를 끌 방법을 고민하다가 두 사람을 실패자라 부르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 말은 비엔나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고 그녀는 허세 섞인 공격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그 말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자 리는 얼굴에 새겨진 표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절반만 완성된 표식을 지녔고 합체 후 완전한 표식이 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페나 역시 제에게 그런 말을 믿지 말라 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상태는 부활은 가능하지만 몸이 약하고 합체하면 사고력도 떨어져 바보와 같다고 폭로했다. 그들을 반쯤 완성된 마신이라 불렀다. 리와 페나가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라 불완전한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고대인이 얼굴에 반쪽 표식만 새긴 것으로 증명됐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 실패자라고 부르다니, 자신을 조롱하다니. 그는 먼저 그의 영혼을 삼키고 그의 몸을 수백 조각 낼 거라고 외쳤다. 그래 이 녀석. 그는 작은 생명이지만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은 목숨을 걸고 스키를 겹겹이 쌓아 올렸다. 융합 후 쟤는 피를 토했지만 견뎠다. 한편 알리나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이 상처는 독과 같았고 루리는 온갖 회복과 정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옛 동료를 잃은 슬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하다며 미안해했고 눈물을 흘렸어. 그때 맨이 그녀를 위로하며 지금 이 순간 이기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뿐이라고 깨우쳤지.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 루리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 도와달라고도 했지. 알리나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모두 잃고 싶지 않았어. 과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모두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어. 고통도 고난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선 사형집행인이 다시 디아스키를 발동해 싸움에 나섰어. 리는 동력을 얻은 듯 자신에게 묻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과거에 참담한 실패에도 깨닫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려 했던 자신을 자책했어. 동료를 죽인 원흉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맨이 강인한 모습을 보이자 리아는 다름 아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심했어. 그녀가 친구의 상처를 치료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어. 사형집행인도 그 눈빛을 보고 믿었지. 처음엔 두 기술을 동시에 쓰는 걸 의심했지만 댄이 가능함을 증명했으니 루리도 따라 배웠어. 그녀는 회복 기술들을 겹쳐 상처에 사용했어. 몇 초 지나자 그녀는 대장이 겪는 고통을 느꼈어. 몸이 즉시 약해졌지만 결심했기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했지. 그리고 부활 능력을 다시 한번 발동했어. 오염된 상처가 서서히 정화됐지만 부담은 컸어. 루리의 손도 다쳤지. 동료의 말을 떠올렸어. 생각하지 말고 가장 옳다고 믿는 것을 하라, 자신을 믿으라 했지. 그 말에 힘을 얻어리는 고통을 떨치고 치료를 계속했어. 이번엔 모두를 구하고 싶었어. 밖에서는 루리가 과거에 사로잡힌 그자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어. 그는 분노하며 상대에게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지. 그는 루리를 탓했고 리아는 그런 자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어. 그는 평소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경고했지. 루리 가까이 얼씬거리지 말라. 다음엔 죽일 거라고. 그 사이 알리나는 오랜 고통 끝에 회복됐어. 루리가 상처가 나았음을 보고 기뻐했어. 하지만 그녀가 부르자 친구는 대답하지 않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사실 헬도 지쳐 쓰러졌어. 상황은 매우 나빴어. 제이도 크게 다쳐 정신이 흐려졌고 자신이 뭘 하는지 의문을 가졌어. 한편 알리나는 과거를 떠올렸어. 보통 축제 마지막 밤에는 죽은 모험가를 위한 위령제가 열리지만 그녀는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어. 그때 어릴 적 삼촌에게 받은 반지가 빛나며 그녀를 깨웠어. 그녀는 밖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떠올렸지. 마침 화살이 아래게 날아왔고 사형집행인이 대신 받았어. 그녀의 부름에 청년은 정신을 차렸어. 맨은 그가 항상 죽음 직전인 모습이라 여기며 루리가 일을 잘 마쳤다고 안심했고 대장은 휴식을 취했어. 두 사람은 이상함을 느꼈어. 알리나는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멀쩡했거든. 그녀는 몇백 대를 맞아도 괜찮다고 했어. 비엔나는 상대의 큰 소란에 즉시 동생을 먹어 변신하며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 페나는 자기 먹잇감일 뿐이라고 말했지. 거대해진 비엔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형집행인은 자신이 짜증난다며 100년 축제를 기다리고 야근까지 했는데 모든 게 마신 때문에 엉망이 됐다며 화를 냈어.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선언했어. 알리나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는다면 마신이든 성인이든 죽어야 한다고. 그녀는 파괴와 멸망의 상태로 디아 기술을 발동했어. 상대도 수백 개의 화살을 쏘았지만 사형집행인은 모두 피하며 한 점 상처도 입지 않았지. 궁수인데도 가까이 오면 끝이라는 거였어. 마신은 합체 상태라 더욱 쉽게 처치할 수 있었어. 알리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이 뾰족한 머리로 상대를 내리쳤어. 비엔나는 산산조각나 다시는 부활할 수 없었지. 다음날 아침 상황은 한결 나아졌어. 리가 깨어나 모두가 기뻐했지. 그녀도 친구가 괜찮아 눈물을 흘렸어. 모두가 그녀에게 감사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가 흡수될 위기였으니까. 앞으로는 더 노력해 상실을 겪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저녁에는 알리나가 축제에 다시 참가했지. 즐기던 중 댄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그는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했지. 알리는 그가 너무 교활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등불을 사러 나섰어. 청년에게 불을 밝혀달라 부탁하며 어릴 적 소중한 모험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 그의 이름은 수수였어. 제이는 전날 그를 질투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에게 죽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했어. 그러곤 쑥스러워하며 그 말을 잊으라고 했지. 대장은 세상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건 맨의 전투용 망치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몇 명의 단골 손님이 와서 알리나가 시간이 끝났는데도 열심히 도와준 것에 감사했어. 그녀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데 가라고 당부했지. 위령제가 시작되었고 모두 즐겁게 참여했어. 눈물도 없었지. 후에 루리도 와서 두 사람에게 전투 후 축하 파티를 제안했어. 장면이 바뀌고 며칠 후 맨과 팀은 다시 보물을 찾으러 던전을 탐험했어. 맨은 쓸모없는 모험가들 때문에 미궁을 정복하지 못해 야근해야 한다며 화를 냈지. 그래서 오늘은 그들을 없애버리려 했어. 알리나는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 몰랐어.
그녀는 미궁벽을 뚫고 보스방으로 돌진했어. 정말 대단했지. 그런데 리는 방법을 몰라 당황했어. 저렇게 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미니 전력을 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연장 근무를 끝내기 위해 리셉션 교육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몬스터들은 모두 퇴치되고 사형 집행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쓸모없는 모험가들은 미궁 정복을 포기해도 되겠군. 거미무리도 자신들이 리셉션 한 명한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 그 리셉션의 목표는 연장 근무와 영원히 작별하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며칠 전 매니저가 연장 근무가 너무 심하다고 경고를 받았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본부에서 모험가 협회에 경고를 받았기에 개혁을 추진 중이었다. 인사부와 협의해 연장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리나는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생일 휴가뿐. 여전히 연장 근무는 계속되었다. 리라는 언니가 슬퍼하는 걸 보고 말했다. 생일에 쉬는 것도 괜찮잖아. 매년 바쁘게 일하다가 어느새 지나버리는 생일보다야 낫지. 알리나는 집에 가서 혼자 자느라 초대할 사람도 없었다. 협회장이 인력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아 속상했다. 동생이 리셉션 교육 자료를 읽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다. 강사는 유명한 로제타 강사였다. 그녀는 낮게 평가받던 리셉션 일을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꿨다. 복장도 그녀가 제안한 것이 많아 현재 리셉션 직업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알리나가 진짜 관심 가진 건 그녀의 업무 해결 능력이었다. 세 개의 미궁이 동시에 출연했을 때 수많은 모험가들이 몰려왔지만 로제타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생일뿐 아니라 연장 근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최근 거대한 미궁이 발견되어 계속 연장 근무를 해야 했다. 서류 더미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니저가 교육에 참여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보스를 쓰러뜨린 이유였다. 더 이상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물었더니 무서운 눈초리를 받았다. 리라는 이 교육이 리셉션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매는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는 그도 함께한다니? 너무 슬퍼서 울 것 같았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알리나는 그가 구석에 숨어 자신을 분석하며 들켜버릴까봐 걱정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녀가 좋아할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다. 대장은 이 작전을 좋은 인상 남기기라고 명명했다. 매는 조용히 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야 입이 막힌다고. 이 교육은 3일 2박간 계속된다. 맨이 장난치면 책임지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 말을 듣고 맨은 안심하며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다짐했다. 루리와 맨은 그들의 사랑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두 자매는 협회 본부에 도착했다. 리라는 처음 와본 이곳이 너무 커서 혼자면 길을 잃을 것 같았다. 맨은 이미 여러 번 불려와 익숙했다. 본부는 15년 전 정복된 오래된 미궁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두 자매 리셉션이 예쁘다며 칭찬했고 누군가는 누굴 쫓아가야 할지 고르기도 했다. 알리나는 관심받는 대상이 되어 맨은 질투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애썼다. 충돌을 피하고 싶어 잠시만이라도 얼굴만 기억해두자고 했다. 기회가 되면 접수처 팀을 경고하고 그 후에는 전임은 검단장 동상도 볼 수 있게 해줬다. 이때 글렌 회장이 시간을 멈추고 알리나에게 인사했다. 최근 은검단이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매우 고마워하며 그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접수처 증언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글렌 회장은 이제서야 기억해내어 자신의 쪽에 알려주라고 했다. 할 일이 많다면서도 알리나는 회장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꾸짖었다. 그 노인은 위협을 받으며도 떠날 방법을 찾다가 알리나에게 즐거운 훈련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다음에 마신이 나타나면 사신이 계속 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리나는 마신이라니 버섯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겼다. 이어서 접수처는 은검전투를 볼 수 있게 되었. 그 말을 듣자 여성들은 모두 매우 흥분했다. 모두가 두에 가라앉는 은검단장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그가 몬스터를 처치하는 모습을 본 후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사신의 팬으로서 은검단장에게 지지 않으려며 나서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알리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걱정했다. 지금 두 사람이 친한 척하면 돌아갈 때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도사부는 눈길을 돌려 알리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몸을 돌렸어. 동료가 그런 젊은이를 아낀다니 알리나도 칭찬하며 평소처럼 집착당하지 않아 편안했지. 오후가 되자 접수처는 휴식을 취하며 우중충한 기숙사 건물에 머물렀어. 리라는 무서워하며 그곳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줬지.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 쉬러 가는 거지 귀신 따위는 없어. 그 시간에 동생도 언니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 매는 쓸데없이 상상하지 말라고 말하며 귀신이 있으면 오래전에 봤을 거라고 했어. 왜냐면 야근하러 밤에도 남아야 했으니까. 방 안의 서리라는 계속 두려워했어.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자 긴장이 고조되었지. 알리나가 문을 열 자리라와 루루가 소리쳤어. 거기도 귀신이 무서워서 알리나와 같이 자려고 왔다고. 두 접수처는 예전 이곳이 미궁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때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모험가들이 함께 사라지고 괴물에게 공격당했으며 미궁을 뒤져도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들이 죽음 이후 세계로 끌려갔다고만 설명했어. 이 기숙사 건물도 옛 미궁 안에 있어서 지금도 검은 망토를 입은 신비한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루루리는 그게 모험가 영혼이 만든 귀신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은 리라는 깜짝 놀라 알리나에게 꼭 안겼어. 알리나는 겁먹지 않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소녀는 겁나면 언제 서류 작업을 끝내겠냐고 물었지. 리라는 곧 다가올 생일에 휴가가 있으면 멋진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어. 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왜 생일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냐고. 리라는 소원을 물었고 휴가가 있으면 늦잠 자고 가벼운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멋진 식사를 즐기고 싶다고 했어. 두 사람은 다 먹고 자는 이야기만 한다며 놀렸지. 알리나는 사회의 파도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이 진짜 휴가라고 생각했어. 루루리는 그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대장이 알리나 생일에 쉬는 날이 있다는 걸 알면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거라고 했어. 리라는 최근 두 사람이 싸웠냐고 물었어. 아침에 얼굴을 안 봐서 알리나가 질책하는 것 같았거든. 루루리는 그건 대장의 인상조작 캠페인이라며 일부러 알리나와 거리를 두려는 거라고 했어. 알리나는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지. 리라는 자신은 외롭다고 했고 루루리는 알리나가 좋아하는 점이 있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녀는 도사부만 사랑한다고 답했지. 인형도 꺼내 자랑하며 도사부가 언제나 신묘한 힘을 발휘하고 엄청 강하다고 했어. 거대한 미궁도 벽을 뚫고 정복했으니까. 알리나는 도사부와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행복해했지. 루루리는 지친 표정을 지으며 리라가 알리나가 도사부임을 모를 거라 생각했어. 매는 고개를 저으며 비밀을 지키라고 부탁했지. 리라는 작은 헬로에게 도사부를 검은 전투대원으로 가입시켜달라고 부탁했어. 물론 가능했지만 도사부는 동생이 자신에 대해 막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았지. 알리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했어. 한편 염소방에서는 기술팀에서 보낸 검은 옷 남자에 관한 단서가 도착했어. 그 남자는 모험가들을 부추겨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한 배우였지. 목적은 최근 두 사건처럼 마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어. 매니 대장에게 내부자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전에 누군가가 비밀 임무를 도서관 지하에서 훔쳤는데 그곳은 몇 명만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남자는 탈출용 스킬만 쓴다고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물건 빼내는 법을 알려준 게 확실하다고 했지. 다음 날 접수처 팀은 강사 로제타를 만났어. 기회가 왔고 알리나는 초과 근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 질문 시간에 매니 손을 들고 접수처가 초과 근무를 피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로제타는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답은 알리나를 실망시켰어. 초과 근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거였지. 로제타는 초과 근무를 밥 먹듯이 여기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어. 맨의 세계가 무너졌고 기분은 완전히 망가졌어. 그 후 그녀는 격려받기 위해 불려갔지. 리라는 로제타가 알리나에게 일중독을 주입시켜서 심리적으로 상처받았다고 했어. 다음 날 수업 중 몇몇 접수처가 대장이 멋지다고 말하며 그가 전날처럼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에 알리나는 불쾌했고 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짐했지. 우연히 창밖을 보니 검은 전투대장이 걸어가고 있었어. 그도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 매는 걱정하며 대장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를 줄 알았거든. 하지만 대장은 여전히 인상조작 캠페인 중이라 평소와 달리 멋진 척했지. 알리나는 그 남자를 너무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 리라는 너무 슬퍼하며 방금 전에 로제타가 누님을 세뇌해 아르바이트 일에 집착하게 만들었기에 그녀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수업 중에 몇몇 접수처가 은검단장에 대해 멋지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전날처럼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에 알리나는 불쾌해하며 휴가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다 우연히 창문 밖을 바라보니 은검단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고 알리나는 걱정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를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보니 현재 제이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평소에는 항상 그 사람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멋진 척 행동하는 중이었다. 알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청년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조금 전 은검단장은 회의에 소환되었다. 대부분은 두 애가 은검단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강한 모험가였다. 그러나 글렌 회장은 여전히 두 애가 그 자리를 지키길 원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것은 부족하며 은검단은 다른 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애의 팀은 현재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이는 여전히 자신의 칭호를 유지하고 있었다. 청년도 회장을 믿고 싶어 했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이때 회장은 한 소녀의 동상을 바라보며 다가갔다.
전임 은검단팀이 이곳을 정복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그 대가는 전원 사망, 회장만 살아남은 것이다. 그 중에는 회장의 딸인 헬로도 있었다. 오늘이 그녀의 기일이었다. 그는 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두해가 자신을 찾으러 왔냐고 묻자 그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회장은 두해의 기술과 알리나의 능력 조합을 칭찬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다음 회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동안 최대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노인의 비서가 다가와 글렌 회장을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두해는 그가 방금 떠났다고 답했다. 동시에 그녀에게 근처에서 회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즉시 대답을 거부하며 두해가 회장을 검은 옷 입은 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그 노인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문제는 그가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는 점이며 그는 자신의 기술로 도망치곤 했죠.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친근하지 않고 언제나 냉정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를 무정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돌아가신 딸이었어요. 린처럼 고아를 키우는 일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일은 그 노인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죠. 오후가 되자 마지막 접객권 교육이 끝났습니다. 라이라는 이 교육이 너무 힘들어 집중이 안 된다고 했고 동생은 언니가 한숨도 안 자고 있다며 왜 그런지 물었죠. 알리나는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눈을 한쪽씩 감고 잠시 쉬게 한 후 다른 쪽 눈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라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하며 식당이 매우 붐벼서 거기서 먹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팠기에 라이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사러 달려갔죠.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 알리나에게 작업을 걸었어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귀엽다며 접객권 중 그녀가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했죠. 그녀는 그가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몰랐어요. 청년은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친해지자고 했고 그녀는 포기하고 떠나려 했지만 붙잡혔죠. 그 순간 대가 나타나 그 남자를 위협했어요. 그는 그 청년이 며칠 전 접객권들을 몰래 엿보고 있던 자 중 하나임을 알아차렸죠.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즉시 쫓아냈어요. 알리나는 이곳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놀랐고 대장은 여기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마도 사랑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나 알리나는 감사 인사 후에도 그가 전혀 관심 없는 듯해 불쾌했어요. 그녀는 인상 만들기 작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거리감 때문에 리듬이 깨진다고 했죠. 대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가 자신과 친해지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고.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결국 그는 평소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거리감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는 그녀가 정말 불편한지 물었지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도 했죠. 자신은 이런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고요. 그때 라이가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식당이 너무 붐벼서 빵을 사서 왔다고 했고 대에게 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도 물었죠. 이 청년은 기숙사에서 죽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그냥 루머로만 생각했지만 검은 망토를 입은 마이라를 알고 난 뒤엔 꽤 충격을 받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엔 근처 훈련장에서 머물기로 했다. 갑자기 몇 명이 새로 발견된 초고급 던전에 대해 알려주며 현재 너무 바빠서 접수 담당자를 구한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자매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다. 훈련이 끝난 줄 알았는데 대신 전장에 투입되어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알리나는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양의 서류가 와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협회가 너무 바빠서 일부 업무를 여기로 넘긴 것이다. 결국 두 자매는 다시 사무실에 갇혀야 했고 알리나는 훈련 중인데도 초과 근무를 해야 하니까 억울해했다. 리라도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알리나는 오늘은 이 서류 더미를 꼭 끝내고 자야 한다고 다짐했다. 리라는 언니가 먼저 자지 말라며 퇴마용 소금을 꺼내 한밤중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말문이 막혔다. 방 안에 있는데도 무서워하다니. 한편 디는 두 기술을 결합해 연습 중이었다. 마신과 싸운 뒤에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 몸이 지치고 바로 쓰러졌다. 동생들은 너무 무리라며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대장은 괜찮다며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디의 모습은 확실히 피곤해 보였지만 작은 고통에도 무너지면 어떻게 마신과 싸우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그는 죽음의 신이 나타났다는 소문과 검은 망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막을 알고 보니 협회 내부 누군가가 하이에게 비밀 임무를 빼앗기고 검은 망토가 그것을 훔쳐갔다고 했다. 하이와 동료들은 협회장 글렌을 의심했다. 그러나 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글렌이 마신을 부활시켰다면 알리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리는 아직 의심만 할 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진심으로 글렌을 믿고 싶지만 증거들은 검은 망토가 협회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켰다.
장면은 연구구역으로 바뀌었고 셀리는 마신의 핵심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 안은 전부 지연기술과 마법진으로 가득해 몸은 사라졌지만 힘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는 진짜 마신의 본체라는 뜻이었다. 왜 선조들이 이런 유물을 인간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그게 셀리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체를 만드는 건 너무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깨달았다.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인간을 변형해 유물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검은 망토의 정체가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셀리는 공포에 질려 구조를 외치려 했지만 곧 기절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신의 핵을 회수했다. 다른 곳에서 밤새 일한 알리나는 잠들었고 리라는 너무 놀라 깨워 다시 일을 시켰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리라는 겁에 질려 소변을 지렸다. 그들의 방문이 열렸고 뜻밖에도 나타난 건 바로 그 검은 망토였다. 그는 알리나를 유혹하려 했고 동생은 퇴마소금을 뿌렸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소란 소리에 알리나가 깨어나 상황을 차분히 파악했다. 동생은 이게 분명 마신이라며 종이가 날아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알리나는 화가 나서 마신조차 일 방해하냐 며 그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청년은 기절했고 리라는 그걸 보고 크게 충격받아 퇴마는 주먹으로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두려움에 떨던 동생은 도움을 요청했고 셋은 계속 훈련하며 더 강해져야 죽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알리나는 왜 여기서 잤냐고 물었고 리라는 마신이 길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마물의 짓이라 추측했다. 알리나가 주먹을 날렸을 때 그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졌는데 이는 마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가 이미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리라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감지 능력을 활성화해 진짜 위험한 존재임을 알아챘다. 알리나는 리라에게 나무라 하고 자신은 동료들과 은하 찾으러 달려갔다. 그 능력으로 검